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사무자동화 산업기사 필기. 이번에는 포인트 7번째입니다. 소프트웨어 기술을 볼 거예요. 우리가 앞에서 하드웨어 기술을 봤는데요. 이어서 소프트웨어 기술을 봅니다. 얘네들은 지금 사무자동화 기기 중에 컴퓨터 시스템에 대한 내용을 보는 거예요. 사무자동화는 컴퓨터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컴퓨터 하드웨어에 대한 걸 간단히 배웠고요. 이번 시간에는 이제 소프트웨어에 대한 내용들을 보겠습니다. 또 할 내용이 굉장히 많아요. 자, 그래서 우선은 소프트웨어 기술에는 운영체제라고 하는 아이가 있어요. 윈도우즈, 안드로이드, iOS 이러한 아이들을 우리가 이야기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응용 소프트웨어라고 해서 엑셀, 액세스, 파워포인트, 한글 이런 것들 이야기하고요. 그 다음에 소프트웨어 기술에서 간혹 출제되는 아이들 중에 이제 비용 지불별로 구분되는 아이가 있어요. 얘를 돈을 내고 사느냐 또는 무료냐, 이게 왜 필요하냐면은 회사에서 소프트웨어를 구매할 때는 이것도 비용이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구분을 해서 우리가 사무자동화를 구축한다, 이런 개념으로 봐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멀티미디어 기술은 나중에 이제 4과목에서 다시 볼 건데 미리 간단히만 한번 보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스템 소프트웨어라고 하는 아이가 있어요. 시스템 소프트웨어, 이름 그대로 시스템, 바로 컴퓨터 시스템을 작동시키는 그런 소프트웨어예요. 그래서 대표적인 게 바로 뭐가 있냐면 운영체제가 있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스마트폰을 사용하는데 안드로이드 운영체제가 없으면 폰을 사용할 수 없잖아요. 그죠? 결국은 그냥 기계 덩어리일 뿐이잖아. 이러한 상황이 된다. 그래서 시스템 소프트웨어는 컴퓨터를 사용할 때 가장 기본적인 그런 것을 제공하는 아이가 되겠고, 대표적인 아이들로 이제 운영체제나 또는 컴파일러, 링커, 로더 이런 아이들이 있는데, 이 뒤에 있는 얘네들은 언어 번역기 중에 이제 종류들에 해당해요. 그래서 우선은 여기에서는 운영체제다라고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운영체제에는요, 또 크게 두 가지로 있어요. 우리 CPU에도 뭐가 있었어요? 처리 기능하고 제어 기능이 있었죠? 그러니까 마찬가지로 처리 기능이라고 하기보다는 연산 기능이라고 배웠죠, 우리. 운영체제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처리 프로그램하고 제어 프로그램 두 가지로 구성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제어라고 하는 거는 전반적인 시스템을 관리, 운영하는 그런 역할을 하고요. 처리는 이 제어 프로그램에 의해서 제어되는 대로 실제 일을 하는 그런 작업자들이 되겠죠. 예를 들어가지고 우리가 건물을 짓는다 그러면은 건물에서 벽돌 쌓는 분, 타일 붙이는 분, 페인트 하는 분, 이런 분들 있잖아요. 이런 분들이 이제 처리 프로그램이 되겠고요. 설계자나 또는 감독, 감리, 이런 분들이 제어 프로그램에 해당한다. 이 종류가 간혹 출제가 돼요. 그래서 제어 프로그램에는 감시 프로그램, 작업 관리, 데이터 관리. 어때요? 제어하는 거예요. 감시하고 있어요. 감독관처럼 보고 있고요. 작업 관리는 뭐냐면 우리 공정, 좀 전에 제가 건물을 짓는다고 말씀드렸을 때 타일을 붙이기 전에 어떤 공정이 필요하게 될까요? 우선은 면을 다듬고 그 다음에 이렇게 그 시멘트 발라가지고 이렇게 붙이잖아요. 그런 어떤 공정 또는 어떤 물건이 들어와야 되는 거야. 우리가 타일을 붙였으면 그 다음에는 뭐 해야 돼요? 화장실에 수전을 붙여야 되잖아요. 그럼 다음에 우리가 뭘 해야 될까? 수전, 그지? 수도꼭지나 샤워꼭지 이런 거 붙여야 되잖아요. 그러한 부분들이 이제 작업 관리하는 아이고, 데이터 관리는 뭐가 될까요? 그럼 이런 수도꼭지나 아니면 세면대, 욕조, 샤워기 이런 것들 어떻게 해야 돼? 재고를 빨리 가지고 와야 되겠죠. 그지? 일하는 사람들이 있을 때 빨리 갖다 놔야지. 그렇지 않고 일하는데 나중에 한 달 뒤에 오면 그 사람들이 다시 와서 다시 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것처럼 우리가 작업이 진행이 된다. 처리 프로그램은 실제적으로 이제 언어 번역 프로그램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결국은 실제 작업을 하는 아이들이 되겠죠. 그래서 사람이 이야기하는 것을 기계가 알아들을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역할을 하고요. 서비스 프로그램은 그 외에 운영체제를 운영하는 데 있어서 필요한 그런 것들, 부수적인 역할들을 다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문제 처리 프로그램은 만약에 시스템 운영 중에 어떤 잘못된 문제나 이런 오류나 이런 것들이 있을 때 해결할 때 사용하는 그런 아이들이 됩니다. 각각 어떤 기능을 하는지까지는 사무자동화에서는 잘 출제는 안 되고 종류 정도 기억하시면 돼요. 그래서 제어 프로그램은 감작대 이렇게 기억하시고요. 처리 프로그램은 서문원 이렇게 기억하시면 됩니다. 근데 이걸 외우기가 너무 어렵죠? 그치? 그럴 때는 잠깐 이야기를 한번 하고 가면, 제가 초등학교 때 시골에서 살았어요. 시골에서 학교가 끝나면 친구들하고 모여가지고 좀 가을쯤 되면 감을 따러 갑니다. 긴 그 대나무 장대가 있어요. 제 세대 분들은 아실 텐데 그 끝에다가 이렇게 나무 이렇게 생긴 거 묶어가지고 감을 이렇게 따는 그런 걸 많이 했습니다. 왜냐하면 저희 때는 마트도 없었고 편의점도 없었고 간식거리 먹을 게 없기 때문에 배고프단 말이야. 2, 3시쯤 되면은. 그럼 친구들 몰고 쭉 가가지고 이 감을 따는 작대기를 들고 잘 조절을 해가지고 이렇게 딱 땁니다. 근데 이제 주의해야 될 게 있어. 뭐냐면 그냥 이렇게 흔들면은 감은 물르잖아요. 뚝 떨어져 버리면 못 먹는단 말이야. 그래서 잘 제어해가지고 딱 따서 요 고리에다 딱 걸어서 이렇게 따는 거죠. 이거 아시는 분도 계시고 저 뭐 하는 짓이야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는데 제 세대 분들은 아실 거예요. 뭐라고요?
아, 감은 작대기로 딴다. 이렇게 기억하십시오. 아, 감은 작대기로 딴다. 이렇게 기억하시고요. 또 이 제어 프로그램에 해당하는 애가 얘가 제어잖아요. 제가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잘 조절해야 돼. 이렇게 잘 조절하지 않으면 감을 못 먹는 수가 있기 때문에 뭐 그렇게 기억하시면 됩니다. 나머지는 이제 처리 프로그램이에요. 그래서 이것도 이제 우리가 어떻게 외우냐면 저는 이렇게 외웠어요. 서, 문, 언 이렇게 기억하는데 제가 20대 초반에 좀 몸이 안 좋아가지고 집에서 요양할 때가 있었습니다. 이 중반쯤 됐던 건가? 잘 기억은 안 나. 아무튼 그때 당시에 유명한 우리나라가 그 락커 여성 락커가 있었어요. 딱 기억나지, 그지? 서문탁이 있었어요. 서문탁. 아시나요? 서문탁 가수? 제가 굉장히 좋아하는 그게 서문 언 이렇게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제어 프로그램은 감작대, 그 다음에 처리 프로그램은 서문 언 이렇게 기억하시고요. 자, 앞에서 우리 사무자동화에 대한 어떤 성능 평가도 있었잖아요. 마찬가지 운영체제도 내가 안드로이드가 좋은지 iOS가 좋은지 윈도우즈가 좋은지 맥OS가 좋은지 모르잖아요. 그 평가를 해야 되잖아. 어떤 게 있을까? 우선은 첫 번째 처리 능력. 처리 능력은 어떤 거냐면은 내가 만약에 100이라고 하는 일을 줘요. 그러면 그 작업을 얘가 100%다 하느냐 못 하느냐 이거에 대한 거죠. 그러니까 동시에 얘를 100개라는 일을 줬을 때 잘 해내겠느냐 이런 것을 의미하고요. 자, 반환 시간이라고 하는 거는 내가 100개라고 하는 일을 A, B라고 하는 시스템에 줬을 때 얘가 얼마나 걸리는지, 내가 문제를 줬을 때 걔가 답이 나올 때까지 걸리는 시간이 얼마나 걸리는지를 우리가 보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사용 가능도는 많이 헷갈려 하실 수가 있는데 이거는 시간에 대한 관념이에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하루가 24시라고 이야기를 했을 때 이 시스템 A라고 하는 시스템과 B라고 하는 시스템이 있을 때 A라고 하는 시스템은 20시간밖에 못 쓰는 거야. 그럴 수 있죠. 왜냐하면 뭐 업데이트도 하고 또 백업도 하고 뭐 이런 것 때문에. 근데 B라고 하는 시스템은 23시간을 쓸 수가 있어요. 뭐 1시간만 그냥 뭐 백업하고 뭐 보조 운영 관리하고 뭐 업데이트하고 이런 것을 하는 거야. 어떤 게 좋은 거야? 이게 좋은 겁니다. 이게 사용 가능도예요. 즉 일정 시간 내에 많이 헷갈려들 하셔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일정 시간 내에 얘를 쓸 수 있는 사용 가능한 시간을 우리가 사용 가능도라고 이야기합니다. 시험 문제 많이 나오는 애는 얘예요. 얘는 드루풋이라고도 해요. 드루풋. 나중에 이제 문제풀이 보시면은 영어로도 문장이 나오게 됩니다. 자, 운영체제 종류에는 PC용, 윈도우즈 있죠. 그 다음에 리눅스, 맥OS, MS-DOS 있는데 뭐 다 아시죠? 리눅스는 좀 생소할 수 있는데 리눅스는 무료 운영체제예요. 여러분들이 쓰고 계시는 안드로이드 있죠. 이제 안드로이드는 바로 이 리눅스 기반의 운영체제가 됩니다. 그러니까 리눅스는 오픈 소스라고 해가지고 뒤에서 한번 이야기를 드릴 텐데 이 소스가 다 공개돼 있어요. 옛날 1980년대, 90년대 정확히 연도는 기억 안 나는데 리누즈 토발즈라고 하는 대학생이 있었어요. 지금도 살아계시고 개발자로 활동을 하고 계십니다. 이게 그분이 당시에 이제 유닉스라고 하는 아이와 그 BSD라고 하는 아이가 있었어요. 유닉스는 현재도 쓰고 있습니다. 서버용으로 쓰고 있는 운영체제고요. 자, BSD는 유닉스와 비슷한 그런 시스템 구축을 가지고 있는 무료 소프트웨어였어요. 그래서 요 베이스를 가지고 요걸 만들었어. 네? 그래서 요걸 만들어서 무료로 배포했는데 그때 당시에 초창기에 약 2,000라인이었대요. 소스 코드가 2,000줄인데 그거를 GitHub라고 하는 Git이라고 하는 거를 또 서비스를 만들어서 뭐 그거에 대한 걸 이야기하자면 정보 처리 갔으면 이제 자세히 나오긴 하는데 Git에 올린 거야. 그래서 우리 같이 개발해보자. 여러 사람, 전 세계 사람들 모여서 만들어보자 해서 지금은 리눅스 종류가 수십 가지가 넘어요. 다 무료로 공개되기도 하고요. 여기에 유료 서비스 기능을 넣어서 만든 경우도 있고 막 이렇습니다. 이게 발전해가지고 우리가 쓰고 있는 지금 안드로이드나 이런 것들을 쓰고 있는 거고요. 이 iOS는 바로 이 BSD에서 넘어왔어요. 그래서 결국은 줄기가 같아가지고 내부 소스 코드를 보면 두 개가 비슷해. 그래서 이 우리가 지금 많이 쓰고 있는 안드로이드나 iOS는 다 이런 오픈 소스에서 기반했다. 이렇게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스마트폰용에 이제 신비한 요즘에 안 쓰죠. 윈도우즈 모바일도 이제 지금은 없죠. 그냥 윈도우즈로 통합돼가지고 얘도 없고 블랙베리도 회사가 망해가지고 없어졌죠. 네트워크용 있는데 이런 거 그냥 간단히 보시고요. 서버용으로는 윈도우즈 서버나 리눅스, 유닉스가 있어요. 현재 지금 계속 쓰고 있습니다. 리눅스도 종류가 굉장히 많아요. 종류 정도만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상식적으로 우리 안드로이드나 iOS가 어디서부터 기인해가지고 우리가 쓰고 있는지 그거에 대한 거 잠깐 말씀드렸고요. 자, 응용 소프트웨어하고 기타 소프트웨어가 있어요. 이번에는 응용 소프트웨어는 여러분들이 앱스토어나 플레이스토어에서 다운받는 모든 걸 다 응용 소프트웨어라고 이야기를 해요. 시스템 소프트웨어를 제외한 나머지. 그래서 이거를 우리가 보통 뭐라고 이야기하냐면은 여기 나오는 것처럼 어플리케이션이라고 하죠. 그래서 뭐 어플리케이션의 약자인 앱으로 우리가 쓰는 거죠. 야, 앱 설치해. 그게 바로 뭐야? 바로 어플리케이션의 약자예요. 응용 소프트웨어를 우리가 다운로드 받아서
설치하는 거죠. 다음에 이제 통합 소프트웨어 패키지라고 하는 아이가 있는데 여러분들이 이제 필기 합격하시면 실기에 가실 거예요. 이 실기에 가시면 MS 오피스라고 하는 통합 소프트웨어를 사용하게 됩니다. 이게 왜 통합이냐면 예전에는요 엑셀만 따로 팔았어요. 또는 파워포인트만 따로 팔고요. 액세스만 따로 팔았어요. 그런데 MS에서 이걸 통합해서 한 번에 묶어서 팔아요. 그래서 묶음 소프트웨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한 컴도 마찬가지죠. 한 셀, 한 쇼, 막 이렇게 해가지고 여러 개 묶어서 한 번에 팔잖아요. 저렴하게. 어도브도 마찬가지고. 자, 그 다음에 이제 비용 지불에 따른 방식이에요. 이걸 많이 헷갈려 하시는데 별거 없어. 우선은 첫 번째 프리웨어. 프리웨어는 뭐야? 이름 그대로 공짜야. 뭐가 있을까요, 여러분들? 카카오톡이 대표적이죠. 대신에 이제 내부의 부수적인 기능들을 통해서 또는 유료 서비스와 연결하기 위해서 이제 일종의 광고 소프트웨어라고 볼 수도 있는데 카카오톡이 무료입니다. 또 크롬, 요거는 아무 조건 없이 무료로 제공하는 것 같죠? 아니요. 여러분들이 검색하는 걸 모두 다 수집합니다. 구글에서 네이버 웨일 이런 것도 다 무료지만 무료지만 여러분들이 검색하는 검색어를 얘네가 다 빅데이터로 앞에 시간에 잠깐 배우셨죠? 다 보관하고 있어. 그래서 야 얘가 지금 40대 후반 남자인데 얘가 맨날 뭘 검사하나 봤더니 뭐 자전거 좋아하는 사람들은 자전거 검색할 테고 또 영화 좋아하는 사람들은 영화 검색할 테고 그러한 데이터를 가지고 나중에 이제 앞에서 배우셨죠? 뭐 한다고요? 데이터 마이닝 하는 거예요. 그래서 무료로 우리가 지금 쓰고 있는 아이고요. 요거랑 이제 대응되는 애가 이제 상용 소프트웨어예요. 상용 소프트웨어는 대표적인 게 뭐예요? 윈도우즈요. 또 뭐가 있어요? MS 오피스요. 돈 내고 구매하는 것. 여기까지 기억하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프리웨어인데 한 가지 더 본다 그러면 앞에서 잠깐 리눅스 말씀드리면서 이야기 드렸는데 오픈 소스라고 하는 애가 있어요. 얘는 이 프로그램의 소스까지 안에 있는 소스 코드까지 다 공개하는 거예요. 이렇게 되면 무슨 장점이 있냐면 이 코드를 나한테 맞게 변경해서 내가 다시 만드는 나만의 소프트웨어를 만들 수 있는 거예요. 그렇게 발전해 온 게 뭐라고? 안드로이드랑 iOS다. 이렇게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중요한 거야. 얘네들은 그렇게 많이 안 나와. 자, 데모 버전하고 쉐어웨어의 두 가지 구분점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많이 헷갈려 하시는데 우선 쉐어웨어와 데모 버전의 차이는요. 딱 한 가지예요. 뭐야? 맨 처음에 데모 버전은요. 어떤 프로그램을 만들 거야. 만들어 가지고 얘를 홍보를 해야 되는데 여기에서 얘가 100%의 기능이라고 하면 약 50% 기능, 주요 그냥 이렇게 맛보기 정도 기능만 탑재해 가지고 소프트웨어를 배포해요. 그럼 사람들이 이걸 써보고 야 이거 50% 정도 써봤는데 괜찮은데? 그럼 그때 가서 돈 내고 구매를 하는 거예요. 데몬스트레이션, 시도해보다 그런 의미죠. 그래서 이런 형식이 되는 거고요. 프리웨어는요. 애초에 배포한다는 건 팔 때를 의미하는 거예요. 배포할 당시에 100%를 모두 다 서비스를 해요. 대신에 여기에 이렇게 잠금 장치를 놔둬요. 그래서 이걸 써보고 50%를 써보고 야 이거 마음에 드는데 그러면 이 키를요 얘네 홈페이지에 가서 결제를 합니다. 결제를 해가지고 이 키를 딱 풀면 이게 열리는 거죠. 이러한 형태가 바로 쉐어웨어가 된다. 이렇게 기억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어떤 기능을 가졌는지 소개하기 위해서 제작한 소프트웨어예요. 그래서 얘는 100% 기능이 아니라 일부 기능만 배포를 해요. 일부 기능만. 그러니까 다른 기능은 아예 사용할 수가 없어. 아예 자체에 포함되어 있지 않아요. 쉐어웨어는요, 애초에 배포할 때 100%다 주는데 거기에 중간에 키가 있어. 자물쇠가 있다고. 걔를 열어야만 나머지 기능을 쓸 수 있는 거예요. 이게 거기에 해당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여러분들 뭐 앱스토어에서 다운받는 게임들이나 이러한 기능들 보면 조금 보다가 또 뭐가 있어요? 광고 막 나오죠? 광고 나오는 아이들 있지. 얘네를 또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애드웨어라고 이야기를 해요. 여기까지 그냥 알고 계시면 됩니다. 됐죠? 그러니까 일종의 애드웨어도 뭐에 해당해? 쉐어웨어에 해당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소프트웨어 용어 중에 이제 자연어라고 하는 애가 있어요. 자연어는 사람이 자연스럽게 알아들을 수 있는 그런 걸 의미하고요. 자, 다음에 이번에는 소프트웨어에 관련된 건 아니고요. 뭐 미디어에 관련된 아이들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만약에 영상이나 사진을 압축하거나 복원할 때 압축하는 방식이 있거든요. 우리가 만약에 영상을 하나 제가 지금 촬영하잖아요. 그럼 한 7기가에서 8기가 정도 나와요. 1시간에. 근데 이거를 서버에 올리면은요. 저는 돈을 엄청 많이 내야 됩니다. 유튜브는 괜찮지만 저희 그 CDN 서비스라고 그래가지고 영상 서비스하는 서버에 올려야 돼요. 그래야 여러분들이 두목넷에서 강의를 보시게 되는데 그 용량 자체도 그 메가당 돈을 받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용량 크게 7기가씩 이렇게 할 필요 없이 압축을 합니다. 1기가 정도로 해가지고 올리게 되거든요. 그렇게 압축하는 방식이에요. 그럼 어떻게 되는 거야 지금? 7기가에서 1기가로 줄었죠. 어떤 방식으로 할까? 두 가지 방식이 있다는 거야. 그래서 손실, 안에 있는 데이터를 손실시키는 이런 방식이 있고 무손실 압축은 그게 아니라 어떤 특정한 코드 방식을 이용을 해서 얘네를 압축하는 방식이에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사용하는 거는 거의 다 손실 압축입니다. 사진도 마찬가지. 여러분들 JPG 파일 있잖아요. 이건 원래 비트맵 파일이었는데 얘네를 압축하는 거야. 또 음성도 마찬가지예요. 제가 지금 이렇게 말하는 게 압축이 자동이 돼서 녹음이 됩니다. 예전에는 어떻게 썼냐면 이걸 녹음을 하면은요, 컴퓨터로 와서 다시 압축을 했어야 됐어요. 예, 기본적으로 우리가 옛날에 CD-ROM 같은 경우는 약 한 60분 정도 들어가잖아요. CD-ROM이 한 장이 얼마요? 650메가 정도 돼요. 그죠? 근데 MP3 들으시잖아요. MP3 들으면 이걸 10분의 1로 해가지고 우리가 60분이 아니라 600분짜리 음악을 CD에 담을 수 있는 그러한 시대가 된 거죠. 이렇게 압축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어떤 거냐? 간단히 한번 이야기를 드려보면 뒤에서 4과목에서 한번 다 보시긴 하실 건데 우리가 음성 파형이 있으면 이렇게 파형이 이렇게 갈 거 아니에요. 그런데 우리 귀 고막은요 어떻게 됐어요? 막으로 생겨 있죠. 그리고 여러분들 스피커나 이어폰 들을 때 걔네는 뭐로 돼 있어요? 스피커 막으로 돼 있죠. 걔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실제로 여기에서 소리가 나면 나머지 이 부분들은 필요가 없어요. 왜? 얘가 울려주기 때문에. 그래서 이 부분들을 다 잘라내는 거예요. 이게 손실 압축 기법이에요. 무손실 같은 경우는 이런 것을 이렇게 줄이지 않고 특정 코드 방식으로 이용해서 우리 압축하는 방식을 의미합니다. 자, 다음에 그러면 멀티미디어 압축 기술 중에 미디어에 관련된 거, 사진에 관련된 것만 잠깐 볼게요. 사진 종류에는 인터넷에서 많이 쓰는 방식이죠. 여러분은 스마트폰에서 사진 찍으면 JPEG으로 저장이 되죠. 자, 이걸 인터넷에 올릴 때는 PNG로 바꿔서 올리면 좋습니다. 왜 그러냐면 PNG 같은 경우는 배경 없음, 배경 제거 이런 거 요즘에 많이 하시잖아요. 스마트폰으로 사진 이미지 딸 때 요즘엔 어떻게 해? 사진 딱 찍은 다음에 갤럭시나 아이폰 모두 다 사람 얼굴 꾹 누르면은 이렇게 따지던데? 눕기 딴다고 이야기하죠. 눕기 딱 따가지고 배경 제거하는 거 있죠. 그렇게 배경을 제거해서 사용할 수 있는 게 PNG고요. 그렇지 않은 게 JPEG이에요. 그냥 그렇게 기억하시고요. GIF 같은 경우에는 얘는 특징은 256색깔밖에 안 돼요. 그래서 인터넷상에서 깜빡깜빡 빛나면서 막 광고 배너 있잖아요. 이게 바로 GIF입니다. 그래서 걔네는 텍스트가 들어가거나 뭐 이렇게 해상도가 낮은 아이들을 이용하게 돼요. 얘의 장점은 뭐냐면 프레임이 있어요. 프레임이 있어서 사진이 깜빡깜빡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여기서 여러분들이 기억하셔야 될 거는 이 녀석이에요. JPEG. 우리가 가장 많이 쓰고 있죠. 조인트 포토그래픽 익스퍼트 그룹이라고 해서 이 익스퍼트 전문가 그룹에서 표준안으로 정의한 아이예요. 되셨죠?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에 이번에는 MPEG이라고 그래서 얘는 동영상 압축 기술이에요. 동영상 압축 기술 중에 이제 MPEG은 어떤 거냐면 얘도 마찬가지로 보이시죠? 익스퍼트 그룹이에요. 전문가 그룹 중에 이런 영상이나 화상에 대한 압축 기술을 토리하는 그런 전문가 그룹이 있고 거기에서 정의한 아이가 바로 MPEG이 됩니다. 그래서 MPEG에는 버전이 여러 가지가 있어요. 여러분들이 지금 이 영상 보시는 거는 어떤 방식으로 보고 계시냐면 MPEG-4 방식의 H264 방식을 보고 있어요. 그래서 MPEG-4 방식이 어떤 거냐? 바로 양방향 멀티미디어를 구현하거나 또는 화상통신을 위한 동영상 기술이에요. 여러분들 페이스타임이나 아니면 화상통신 막 이렇게 하잖아요. 맞아요? 그거 하실 때 사용하시는 압축 기술이 바로 MPEG-4가 됩니다. 여러분들이 유튜브 보시잖아요. 유튜브도 MPEG-4고요. 이 영상도 MPEG-4로 압축이 됩니다. 이게 지금 국제 표준 압축 기술이에요. 자, MPEG-1은요. 예전에 썼던 방식이에요. 우리 뭐가 있었냐면은 비디오 CD 아시나요? 비디오 CD니까 이렇게 VCD. 예전에 비디오 CD, 제가 20대 중반쯤에 비디오 CD가 나왔던 것 같아요. 그때는 이렇게 영화나 뭐 이런 것들이 비디오 CD로 나왔었어. 그러다가 나온 게 뭐가 있어요? DVD가 나왔죠. 자, DVD의 압축 기술은 바로 MPEG-2예요. MPEG-3는 있기는 한데 실제 실용화되지 않아서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기억하셔야 될 거는 딱 두 가지만 하시면 됩니다. MPEG-4하고 MPEG-7이에요. MPEG-7은 어디에 쓰냐면 전자상거래 키워드가 나오는 순간 MPEG-7이에요. 이렇게 기억하시면 됩니다. 그 전자상거래에 사용되는 동영상 압축 기술이 뭐가다? MPEG-7이 된다. 그리고 우리가 지금 일반적으로 쓰고 있는 대부분 거의 99%의 영상은 다 MPEG-4다. 대신에 그 하위에 별도의 버전들이 쭉 있어요. 압축 코덱들이 별도로 있는데 그것까지는 우리가 나오지 않아요. 자, MHEG라고 하는 아이도 있어요. 자, MHEG는요. 얘는 멀티미디어나 하이퍼미디어에서 사용되는 데이터 부호화 압축 방식의 국제 표준이에요. 그래서 부호화 압축 또 요 표준 딱 나오는 순간 MHEG를 찍으시면 됩니다. 간혹 출제가 돼요. 시험 문제에 제일 많이 나오는 라인은 요 바로 두 가지. 이렇게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MPEG 표준 분류도 또 있어요. 이게 하위 분류가 되는데 그 MPEG에 A, B, C, D, E가 있어요. 그래서 A 같은 경우는 이거는 어플리케이션 포맷, B는요 시스템 표준 분류고요.
C는요 비디오고요. D는요 오디오고요. E는요 멀티미디어 미들웨어를 위한 거예요. 얘는 결국은 뭐가 되는 거야? 계층별로 가장 윗계층인 어플리케이션 포맷, 그 다음에 전체적인 시스템 구성을 통하는 시스템, 그 다음에 비디오, 그 다음에 오디오 이렇게 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나중에 또 한번 보게 되긴 할 텐데 이게 종종 출제됐었어요. 요즘에는 좀 출제 비율이 좀 떨어지긴 했는데 그 중에 이제 시험 문제 출제됐던 것은 바로 D, 요거. D가 오디오예요. 이렇게 몇 가지만 기억하시면 되고 얘를 지금 외우려고 하지 마시고요. 나중에 문제 풀면서 여러분들이 그냥 문제 답을 외워버리시면 됩니다. 똑같이 나오니까 문제가. 자, 미디라고 하는 거는 여러분들 요즘에는 뭐 가수들이 직접 악기 다뤄가지고 악기 녹음해가지고 작곡하지 않죠? 어떻게 하나요? 자, 컴퓨터 음악 하잖아요. 신디사이저 가지고 연결하고 이런 걸 하죠. 컴퓨터랑 뭐 전자악기랑 연결하는 시스템을 바로 뭐라고 하냐? 미디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인디오는요. 예전에 한번 출제돼 가지고 소개를 한 건데요. 인텔에서 사용되는 비디오 코덱이에요. 지금 쓰지 않습니다. 엠팩으로 모두 다 통일됐어요. 자, 문제풀이 갑니다. 압축 기법 중에 멀티미디어 정보에서 의학용 영상 등과 같은 정확성이 요구되는 데이터들의 압축에 주로 사용되는 비트 보존 압축 기법은 그랬어요. 얘는 뭐가 되는 거예요? 압축하는데 손실이 안 된대. 비트를 보존한대. 이거 뭐예요? 무손실 압축 기법이죠. 되셨죠? 다음 중 사무자동화를 위한 퍼스널 컴퓨터 운영체제로 가장 거리가 먼 것은 운영체제 아닌 거죠. 윈도우즈, 맥OS, 리눅스 그랬는데 티니OS라고 하는 아이는 요거는 일반적인 PC가 아니라 소형 기기들에 사용되는 티니 딱 생각하니까 그렇잖아요. PC에 사용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소형 전자기기에 사용되는 그런 운영체제가 됩니다. 다음 사진 등의 정지 영상을 통신에 사용하기 위해서 압축하는 표준은 그랬어요. 자, BMP가 압축 전에 이미지 사진입니다. 요걸 압축하면 뭐가 될까요? 네, JPEG이 됩니다. MPEG은 뭘까요? 모션 픽처스 익스퍼트 그룹이죠. 얘는 정지 영상이 아니라 동영상이 되는 거예요. RGB은 압축 파일이잖아. 자, 다음 양방향 멀티미디어를 구현할 수 있는 화상 통신을 위한 동영상 압축 기술로 64KB 초저속 고압축 실현을 목적으로 하고 있는 것은 엠팩4잖아요. 됐죠? 화상 통신 나오는 순간 엠팩4입니다. 기억하세요. 우리가 지금 다 쓰고 있어. 자, 엠팩 표준에서 오디오 표준은 앞에서 말씀드렸죠. D 이렇게 오디오 이렇게 기억하십시오. 되셨죠? 오디오 똑같이 나오니까 다른 거 보지 마. 자, 다음에 이어가지고 통신 응용 기술도 이번 시간에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여기까지 봐야 다음에 이제 사무자동화 기기로 넘어갈 수 있거든요. 자, 통신 응용 시스템은 사실은 나중에 4과목에 좀 더 자세하게 보게 돼요. 4과목에 아예 정보통신 개론이라고 해서 네트워크에 관련된 내용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빠르게 한번 틀만 좀 잡아보고 갈게요. 자, 통신 기술에는 정보 처리 시스템이에요. 정보 처리 시스템, 정보를 처리하는 시스템 중에 한 곳에 모아서 하느냐 또는 나눠서 하느냐에 따른 거. 또 통신망에는 근거리 통신망, 학교 안에서 외는 와이드 에어리어 네트워크, 얘네가 모여서 인터넷이 됩니다. 배는 부가가치 통신망, 종합정보통신망 이렇게 보는 거고요. 이용 형태는 온라인 상태로 실시간으로 처리하느냐 또는 한 곳에 모아서 처리하느냐 또는 실시간으로 요구되는 대로 바로 그대로 처리하느냐 또는 컴퓨터 시스템처럼 시분할해서 사용하느냐에 대한 것들을 하나씩 보겠습니다. 빨리 볼 거예요. 자, 첫 번째 정보 처리 시스템이에요. 정보 처리 시스템이라는 게 뭐죠? 정보를 처리하는. 앞에서 잠깐 말씀드렸듯이 만약에 크롬에서 우리가 검색한 내용을 구글에서 가져간단 말이야. 그 내용을 가지고 얘네가 분석을 하잖아요. 뭘 가지고 분석을 해? 그 데이터를 가지고 분석해요. 그리고 그 분석한 값을 가지고 우리가 의미 있는, 구글에서 의미 있는 정보를 뽑아내죠. 이걸 뭐 AI, 제미니에다가 적용한다든지 아니면 다른 회사에 판다든지 뭐 이런 식으로 우리가 쓰게 되겠죠. 이렇게 모여진 아이들을 뭐라고 하냐면 자료라고 이야기하고요. 컴퓨터로 얘를 처리해요. 연산하는 거죠. 그래서 얘를 연산한 결과를 뭐라고 하냐면 정보라고 합니다. 정보는 의미 있는, 그죠? 왜? 나한테 의미 있는 정보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자, 정보 처리 시스템은요. 최초에는 어땠냐면 비집중 처리예요. 모아서 처리하지 않고 그냥 각각 나눠서 처리하다가 그러다 보니까 중복된 데이터도 많고 한 거야. 그래서 집중 한 곳에서 모아서 처리했어요. 근데 한 곳에서 모아서 처리하다 보니까 너무 양이 많은 거야. 그래서 얘네를 각각 지역별로 분산해서 네트워크로 연결을 해서 우리가 사용하게 있다. 이렇게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집중 처리 시스템부터 한번 볼게요. 집중 처리는요, 이름 그대로예요. 모든 처리를 담당하는 중앙 컴퓨터와 데이터 입출력을 담당하는 단말기로 구성해서 중앙 시스템에 단말기 연결해서 여기에서 중앙에서 우리가 모든 거를 다 처리하는 거예요. 얘네는 전사적 관리가 용이해요. 한 곳에 모아서 처리하기 때문에 아주 간단하게 우리가 사용할 수가 있겠죠. 또 회선 비용이 적게 들어요. 왜냐하면 바로 직접 연결돼 있기 때문에 중앙의 전산 개발 및 운영 요원이 주도적으로 운영하는 방식으로 다수의 인력이 필요하지만 수준 높은 전산 요원이 부족하다 그랬죠. 소프트웨어 개발이 집중됨으로 인해서 제한된 개발 인력의 한계로 소프트웨어 개발의 저생산성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중앙 컴퓨터 부하가 집중되는 관계로 대용량 컴퓨터가 필요하다. 비용이 좀 많이 들겠죠? 그래도 상대적으로 분산 시스템에 비하면 적게 듭니다. 그냥 개념적으로만 기억하세요. 아, 집중 처리는 한 곳에 모아서 처리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분산 처리는 어떻게 할까요? 자, 여러 대의 컴퓨터들에 의해서 작업을 분산해서 처리하는 거예요. 그래서 뭐 예전에는 뭐 우리가 처리해야 될 데이터가 많지 않았단 말이야. 근데 구글 같은 경우도 그 많은 데이터, 유튜브 영상도 다 분석하잖아요, 얘네가. 거기에 욕설이 있는지 비속어가 있는지 다 찾아가지고 검색하죠. 대단해. 그거 다 분석하고 있다는 얘기야, 지금. 어디에서요? 유튜브, 구글에서. 그러면 이 작업들을 한 시스템, 한 컴퓨터에서 할 수 있을까요? 못해요. 그래서 분산 처리를 합니다. 또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분산 처리는 어떤 거냐면 유튜브는요, 전 세계 사람들이 씁니다. 그러면 우리나라에서도 하루에 영상이 수만 개가 올라가게 되는데 전 세계적으로 보면 수억 개가 올라가죠. 그게 한 곳에 모인다고 생각해봐. 그럼 통신 비용이 어마어마하게 들겠죠? 아, 잘 생각해보라고. 우리나라에서 그냥 지금 이 시점에 영상이 한 5테라 정도가 업로드가 돼요. 미국에 있는 구글 서버에 등록이 된다고 생각해보세요. 불가능하잖아. 왜? 해저 케이블이 터지겠지. 터지는 건 아니지만 병목이 생기겠지. 그래서 어떻게 해요, 이거를? 아시아 지역에 구글의 서버를 구축을 해놓습니다. 또 유럽에, 또 미국에, 일본에, 우리나라에는 없는 걸로 알고 있고요. 아마 일본에 있을 거예요. 그래서 가까운 지역에 이렇게 모아가지고 분산 처리해놓고 네트워크로 연결해놓는 이러한 형태가 된다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사용자 중심이에요. 또 자원과 데이터 공유가 가능하고요. 처리 능력이 향상돼요. 왜냐하면 시스템을 여러 개로 똑같은 내용을 보관하고 있다 보니까 처리할 수 있는 양이 많아지겠죠. 하나의 시스템이 약 100명의 사용자를 허용한다면 실제로는 얘네는 하나만 있다고 그러면은 동시에 100명밖에 영상을 못 보는데 지금 같은 경우는 300명이 볼 수 있잖아요. 그죠? 이렇게 분산 처리하는 거죠. 시스템의 신뢰성, 유연성, 확장성이 유지하게 된다. 그래서 이름 그대로만 정리하시면 문제 푸는데 크게 부담은 없으실 거예요. 자, 분산 처리 시스템에는요, 우선은 계층형으로 하는 아이도 있고요, 수평형도 있고요, 혼합형도 있고, 또 입력 시스템도 있고, 이러한 형태로 우리가 구성이 된다. 자, 통신망 기술이에요. 자, 랜이 있고요. 그 다음에 맨이 있고, 웬이 있어요. 이거 뭐냐? 자, 랜이라고 하는 건 여러분들이 대학 또는 회사 이렇게 있죠? 그 구역 하나, 건물 하나를 의미해요. 보통 이론적으로는 1km 이내의 네트워크 연결을 의미하는데 학교 내에 그 안에 있는 하나, 즉 요걸 이제 그 기계적으로 본다면 라우터 하나에 달리는 네트워크를 랜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학교 하나 랜 이렇게 기억하시면 돼요. 회사 하나 랜 이렇게. 자, 웬은요, 학교만 묶이는 게 아니라 그 동네에 있는 다른 회사들 또는 다른 회사들 다 묶어가지고 랜과 랜을 묶어서 와이드 에어리어 네트워크를 만드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어떻게 될까요? 도시가 하나로 다 연결이 되겠죠? 그럼 도시랑 연결하는 게 바로 뭐가 되는 거야? 맨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게 더 확장이 되면 뭐가 되는 거야? 도시와 도시가 연결이 되면 국가가 연결되고 국가가 국가와 연결이 되면 뭐가 돼? 네, 바로 인터넷이 되는 거죠. 여러분들의 지금 이 컴퓨터도 이것도 인터넷이에요. 인터넷의 하나의 요소인 겁니다. 되셨죠? 다음에 이번엔 통신망 기술이에요. 자, 제일 중요한 아이는 여기에서 벤입니다. 벤은 베일류 에디드 네트워크예요. 얘는 여기에 보시면 기간통신 사업자라고 있죠. 이거 우리나라의 기간통신 사업자는 SKT, KT, U+ 이런 아이들이 있습니다. 어떤 건지 아시죠? 인터넷 서비스하는 회사들입니다. 기간이라고 하는 게 우리 전봇대 또는 지하에 광 케이블을 가지고 있는 회사들을 기간통신 사업자라고 그래요. 기간이 피어리드를 의미하는 게 아니라 기초 베이스를 가지고 있는 그런 의미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서비스를 기반으로 해서 회선을 기반으로 해서 얘네를 빌려서 부가적인 서비스를 제공함으로 인해서 수익을 내는 그런 것들이 됩니다. 대표적인 게 뭐가 있어요? 지금으로 본다면 넷플릭스요. 여담 한번 하자면 제가 지지난달까지만 해도 저희 집에는 SKT를 씁니다. B 플러스 TV, BTV 요걸 쓰는데 단말기에
이게 뭐 안드로이드 방식이라서 넷플릭스를 설치할 수 있을 줄 알았어요. 근데 넷플릭스 검색이 안 돼. 설치가 안 되는 거야. 그러다가 몇 달 지나서 지금 제가 지난달에 우연히 이 SKT 홈페이지에 들어갔죠. 야, 좀 좋은 서비스가 없을까? 이렇게 딱 봤더니, 어머, 요금제를 넷플릭스랑 혼합해서 쓰고 있네? 이게 무슨 일이 있었냐면, SKT가요. 야, 이거 광 케이블 까는데 수천억 들었어. 근데 니네 공짜로 이거 넷플릭스 쓸래? 그래서 뭐 왓챠나 또는 웨이브 얘네들하고는 합의를 해가지고 회선 사용 비용을 받습니다. 근데 넷플릭스가 야, 너무 비싸잖아. 니네 부르는 거. 라고 이야기해서 한 3, 4년을 소송을 했어요. 그래서 다른 애들은 아마 다 넷플릭스가 설치가 됐었을 텐데 얘네는 안 됐었어. 그런데 지금은 SKT 프로모션을 어떻게 하느냐. BTV랑 또 웨이브랑 넷플릭스를 연결해서 막 팔더라고요. 합의를 한 것 같아요. 이렇게 어떤 기간통신 사업자의 회선을 이용을 해서 부가적인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을 벤이라고 한다. 여기 슬라이드에서 제일 중요한 아이가 얘입니다. 원칙은요, 얘는 언제 나온 용어냐면 제가 중학교 때부터 PC통신을 했거든요. 그때 당시에 PC통신, 키텔, 하이텔, 또 뭐 있어요? 천리안 이런 거 있었죠? 그죠? 키텔 아시는 분들은 정말 대단하신 분들이고, 자, 그때 제가 PC통신을 할 때 그 PC통신 서비스들도 마찬가지로 유료로 진행이 됐었어요. 무료도 있었지만 유료도 있었습니다. 그게 바로 부가가치 통신망의 우리나라의 시초입니다. 되셨죠? 자, ISDN이라고 하는 거는 얘는 기존에 있던 전화망 있죠? 전화선에다가 우리가 음성, 데이터, 문자, 영상을 넣을 수 있는 그런 서비스였어요. 되셨죠? 자, 요거랑 비슷한 아이가 뭐가 있어요? ADSL이라고 하는 애가 있죠. 잠깐 여담으로 잠깐 ISDN을 이야기하겠습니다. 제가 어렸을 때 20대 초반에 몸이 아팠다 그랬잖아요. 몸에서 집에서 요양을 하다가 친구들이 와가지고 그러는 거야. 친한 친구들, 중학교 동창 친구들이 와가지고 야, 면철아, 야, 요즘에 PC방이 잘 된대더라. 그래가지고 제가 집에 있던 컴퓨터 2대랑 뭐 어떻게 수집해가지고 컴퓨터를 한 5대 가지고 조그만 사무실을 하나 얻어서, 가게를 얻어서 PC방을 시작합니다. 그때 당시에 전용선이 저희 동네 들어오진 않았어요. 근데 다행히 저희 동네 전화구까지 ISDN이 들어왔던 거야. 그래서 이걸 가지고 사업을 시작해서 당시에 돈을 좀 짭짤하게 벌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하다 보니까 야, 이거 내가 이렇게 살면 안 되겠다. 그래서 20대 중반에 학교를 다시 갑니다. 학교를 다시 가요. 그래서 다시 가서 이제 수업을 듣는데 당시에 담당 네트워크 교수님께서 그런 얘기를 하는 거야. 야, 내가 뭐 했었냐면 옛날에 저 카이스트에서 ISDN 개발했었다. 근데 당시에 요거를 한 4천억 들여가지고 100% 순수 국내 기술로 장비도 만들고 네트워크망도 다 만들었었어. 라고 이야기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와, 대단하다. 라고 생각했는데 그때 당시에는 ISDN을 더 이상 밀지 않았었어요. 왜? 뭐가 있었냐면 ADSL하고 VDSL을 밀고 있었거든. 이때 무슨 일이 벌어지느냐? IMF가 있었어요. IMF가 빵 터지면서 당시에 대통령 누가 선출되시죠? 예, 김대중 대통령이 선출이 됩니다. 근데 당시에 우리나라 국가 위기였기 때문에 김대중 대통령이 딱 선출되는 순간 MS사에 있는 빌 게이츠 형님하고 그 다음에 일본에 있는 손정희 회장하고 또 몇 명 더 이렇게 초청을 합니다. 초청을 해서 대한민국이 살 수 있는 방법이 뭡니까? 이거는 손정희 회장 저기고요. 그 뒤에 회고록에 나오는 거고요. 실제로 제가 뉴스를 본 기억이 있어요. 그때 누구예요? 빌 게이츠 형님도 우리나라에 왔었어. 그지? 그 와가지고 김대중 대통령하고 회담을 했다고. 근데 당시에 김대중 대통령이 딱 물어봤을 때 손정희 회장이 그랬대요. 초고속 인터넷망을 까십시오. 라고 이야기를 했대요. 그 한마디에 바로 얘를 그냥 야, 더 이상 개발하지 마가 되고 그 다음에 뭐가 나왔냐면 ADSL과 VDSL이 나오게 됩니다. 그러면서 우리나라 전국에 초고속 통신망이 깔리게 되죠. 그러면서 우리나라가 IT 강국으로 올라가는 기본 베이스가 됩니다. 손정희 회장이 가끔 뭐 이렇게 영상 같은 데 보면 되게 자랑을 많이 하더라고. 내가 그때 그래서 그렇게 된 거야. 니네 나라 내가 다 키워준 거야. 라고 생각하는데 그 결정을 했던 김대중 대통령도 대단한 사람이죠. 뭐 쓸데없는 얘기고. 자, 그 다음에 요게 확장이 돼가지고 이제 BISDN이라고 하는 아이가 있어요. 얘는 광대역 종합정보통신망이고 이게 지금도 쓰고 있습니다. 기본 망으로 쓰고 있는데 이 ATM 교환기, ATM은 바로 초고속 통신망을 의미해요. 어싱크로너스, 비동기 통신망이 됩니다. 요걸 우리가 쓸 수 있는 거고 지금 우리가 쓰고 있는 광섬유 가입자망 등의 기반 시설로 즉 광 케이블 대신에 광 케이블에 신호 전달하는 그런 방식으로 지금 우리가 BISDN을 쓰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ISDN 쓰셨던 분들은 아실 거예요. 혁신이요, 혁신. 예? 저 중학교 때 PC로 해가지고 PC 통신할 때 속도가 56km였어요. 띠띠띠띠띠띠 파일 하나 봤는데 하루 종일 걸리고 그랬는데 이게 128로 올라가니까
그리고 이 회선마다 붙여가지고 막 256도 할 수 있고 막 이런 상황이 됐었기 때문에 혁신이었죠. 그런데 요게 그래도 느렸잖아. 그래서 ADSL 나오면서 10Mbps로 속도가 올라가면서 초고속 통신망이 나오게 돼 있죠. 쓸데없는 얘기 했네. 자, 그냥 상식선으로 그냥 알고 계십시오. 다음에 정보통신 이용 형태에 따른 분류예요. 자, 여기서는 온라인 시스템 뭐예요? 온라인은 인터넷으로 연결돼 있다는 얘기예요. 일괄 처리는요, 배치 프로세싱이라고 해서 일정 기간 동안 데이터를 모아요. 자, 여러분들 잘 생각해 보세요. 스마트폰 요금을요, 실시간으로 납부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우린 한 달에 한 번 내잖아. 내가 지금 전화 통화를 했어. 또는 인터넷을 썼어. 딱 5초 썼는데 50원 딱 해가지고 내 통장에서 50원이 자동 이체돼. 얼마나 불편하겠어. 내가 전기를 썼는데 지금 내가 불을 켜놨어. 근데 실시간으로 막 돈이 나가는 거야. 내 통장에서 1원, 2원, 3원, 3원. 야, 은행 서버 터진다. 그지? 그래서 어떻게 한 달에 한 번 딱 뽑잖아요. 이게 바로 일괄 처리 시스템이에요. 자, 실시간 처리는요, 데이터가 발생하는 즉시 처리예요. 언제 많이 쓸까요? 예약 시스템 할 때. 그지? 항공 예약이나 뭐 공연 예약 이런 거 쓸 때 우리가 실시간 처리를 합니다. 자, 10분할 처리는요, 하나의 컴퓨터를 여러 개의 단말 장치가 시간을 나눠서 쓰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쓰고 계시는 모든 스마트폰 컴퓨터 모두 다 10분할 방식을 씁니다. 자, CPU, 요거 나중에 이제 뭐 상식으로 알고 계십시오. 자, 컴퓨터 CPU 하나에는요, 동시에 하나의 작업만 할 수 있어요. 선생님, 저는 음악 들으면서 카톡 하는데요? 영상 보면서 카톡 하는데요? 검색하면서 영상 소리 듣는데요? 아니에요. 이 안에 있는 CPU에 시간을 0.00000001초 단위로 쪼갭니다. 그래서 그 시간마다 프로세스를 넣는 거야, 잘라서. 그러니까 우리가 느끼기에는 실시간으로 처리가 되어 있는 거로 보이죠. 그래서 여러분들 컴퓨터 속도에 보면 3GHz 막 이렇게 나오잖아요. 이게 뭐야? 1초에 그 타임 슬라이스를 3기가번, 300만 번을 자른다는 거야. 1초에. 굉장한 거죠. 그래서 이렇게 쪼개서 사용하기 때문에 사용자가 느끼기에는 동시에 처리되고 있구나 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게 바로 10분할 처리 시스템입니다. 자, 다음에 이번에는 좀 다른 내용이에요. 인텔리전트 빌딩이에요. 요즘엔 거의 다 대부분의 건물들이 새로 지면 인텔리전트 빌딩으로 지죠. 요즘엔 아파트도 그렇게 짓더라고. 그래서 뭐 주차 통제라든지 아니면은 뭐 인터넷 또는 아니면은 전체 조명 시스템이라든지 모든 걸 다 얘네가 지능을 가지고 있어. 그지? 이걸 뭐라고 한다? 인텔리전트 빌딩이라고 한다. 그냥 용어만 정리하고 계시기 바랍니다. 예전에는 가끔 출제가 됐었는데 요즘에는 잘 출제는 안 됩니다. 자, 문제 갑니다. 빌딩, 공장, 대학, 캠퍼스 등과 같이 한정된 영역이래요. 이거 뭘까? 구내 통신망, 근거리 통신망이라고 하는 로컬이 뭐야? 지역의 그런 의미죠. 로컬 에어리어 네트워크가 되는 거고요. 2번은요. 변동 자료를 모아 한꺼번에 처리하는 처리 방식은 이건 뭐가 돼요? 배치 처리가 되겠죠. 배치 처리가 뭐예요? 일괄 처리 시스템. 인텔리전트 빌딩에 대한 설명 중 적절하지 않은 것은 했어요. 최대의 목표는 인간의 능력을 최대로 발휘할 수 있는 이상적인 환경의 창조다. 그렇죠. 요즘 회사들은 다 새로 지면 공조 시스템이 다 돼 있잖아요. 정보통신 시스템, 건물 지을 때 인터넷 들어갑니다. 사무자동화 시스템, 빌딩 관리 시스템, 환경 관리 시스템, 보안 시스템으로 구성된다. 개방 시스템으로 구성된 개인이나 개별 사무와 기업 등의 사무 처리가 폐쇄 시스템으로 변했다 그랬는데 개방 시스템이었죠. 개방 시스템으로 바뀐 거죠. 얘네가 지능화를 갖게 됨으로 인해서 좀 더 편하게 우리가 사용할 수 있는 빌딩이 만들어졌다. 사무 생산성 향상, 사무 작업의 노동 생활 향상을 가져올 수 있다. 당연한 내용이고요. 자, 분산 시스템의 장점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그랬어요. 분산 시스템입니다. 자원과 데이터 공유할 수 있죠. 작업 부하를 조절 가능해요. 나눠서 처리하니까 처리 능력도 높아져요. 근데 보안은 약해집니다. 이거 자주 출제되는 아인데 뭐냐면은 분산 시스템은요. 시스템을 여러 개 나눠 쓰다 보니까 얘도 보완해야 되고 얘도 보완해야 되는 거야. 해킹에 취약해요. 다음 중 분산 처리 시스템의 형태가 아닌 것은 그랬어요. 혼합형, 계층형하고 수평형 맞춘 게 요거였고 관계형 분산 처리 시스템은 없었죠. 자, 그래서 여기까지 해가지고 우리가 통신 시스템까지 봤습니다. 그래서 소프트웨어 기술하고 통신 시스템 한번 정리를 좀 해주시고요. 나중에 또 4과목에서 또 보게 돼요. 그러니까 간단히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여러분들이 기억하셔야 될 거는 딱 하나야. 우리 쉐어웨어와 데모웨어의 차이점에 대해서 기억하시고요. 일괄 처리 시스템과 실시간 처리 시스템, 그 다음에 분산 처리 시스템이 어떤 것인지를 여러분들이 정리하고 계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긴 시간 고생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